때는 하나의 쾌적한 도시를 건설할 때는 미리 그 사업장을 확정해 놓고 개발기업에서 알려주게 되는가? 바로 미개발지가 많고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바로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때는 사업장을 미리 딱 확정해 버리면 투기바람은 잠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개발할 때는 먼저 구역을 확정한다. 확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그 면적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2년의 개발계획에서 고시하면 되는 것이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개발할 때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바로 자연 녹지에서 개발할 때 하나, 생산 녹지에서 개발할 때 둘, 도시적 이후적인 보생계 농자에서 개발할 때 셋,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나갈 때, 다만 이 경우는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됩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제한 나머지 장소에 따라 정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개발용도적인 주거지기 아니면 상업지기 아니면 공업지기 얼마 이하 포함되어 개발에 들어갈 때 이 수치 엄청 중요하다. 두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죠. 이 수치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두 번 출제됐으니까 중요합니다. 30% 이하. 이거 얼마요? 30% 이하. 그러면 미개발진 땅값이 헐값으로 형성되는 지역이 약 70%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먼저 구역 확정해버리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개발할 때. 그래서 총 6가지를 머리다 복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6가지. 6가지 중 아까 30% 이하 그 말, 100분의 30 이하, 그게 핵심 용어다. 알겠나요? 자, 그건 복사해가지고 머리다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수험생으로서 A를 갖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 6가지.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 도시적 여호적인 보수생계 농자에서 개발할 때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정할 때, 이 경우는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죄.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상공적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개발할 때, 이렇게 쫙 6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키포인트는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0 이하.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머리다 내야 되지 뭐 연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 꼭 알아주시고, 개발계획을 공모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며칠 이상 보장한다고요? 90일. 그리고 남을 읽어보시면 되고, 3번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행방식인데요. 시행방식을 무슨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사업장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바로 토지 부담을 해야 되냐면은 환지방식.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못 받습니다. 근데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땅 내놓으면 다 보상처에서 땅값 줘야 돼요. 알겠나요? 알겠죠? 그래, 이때 환지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라고 개발계획 만들 때는 토지 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환지방식이니까 그때는 미리 그 사업장에 편입될 땅 주인들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무슨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방식. 그래, 거기다 체크해요. 뭐 시험은 2번 나왔는데 환지방식 그걸 지우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렇게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2번 나왔어요. 2번. 환지방식이란 말 지워버리고 수용 사용방식으로 용어를 바꿔치고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게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수용 사용방식이 들어가면 틀리고, 무슨 방식으로 개발을 수립할 때만 이렇게 동의받느냐? 환지방식. 이걸 딱 전제하고, 그러면 얼마에 동의받느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면적 3분의 2도 기하지만 와도 중요해요. 와.
또는 하면 틀리겠다. 또는 하면 틀리고 와니까 동시권이 동시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 시행자, 아까 우리가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았잖아요.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12명 중 특히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속에 이 사업장에서는 누구를 보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를 해준데 그때 개발계획에다가 국지를 투입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런 동의 없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행자가 누구가 들어갈 때는 시행자 누구를 투입할 때는 이런 그 동의 받지 않고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국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보고 계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으로 투입하여서 환지 방식을 정해서 개발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이 막무가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버렸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보다 사업을 끝낸 후에 그 구역의 땅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그 감가된 액수만큼 보전해서 보상해 줍니다. 그걸 감가 보상금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 보상금. 그래 감가 보상금은 국지가 시행자가 되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 사업을 하기 전보다 사업을 끝낸 후에 그 총액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땅값만큼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전해서 주는 보상금을 감가 보상금이라 합니다. 그래 이 감가 보상금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만 등장하는 용어냐? 환지 방식. 시행자가 누굴 때만 이 용어가 나오느냐? 국지인 행정청이 시행할 때만 나오는 용어가 감가 보상금입니다. 알겠죠? 감가 보상금은 그런 거예요. 거기 써놨죠? 공부하고 이렇게 써놨죠? 바로 밑에 있다. 감가 보상금. 이 감가 보상금은 무슨 법에서만 나온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고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나오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나오고 누가 시행할 때만 이게 나오느냐? 국지인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만 나온다. 이렇게 딱딱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는 4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필수적. 보고 계신가요? 다만 13호부터 16호에 이르기까지 4가지 사항은 그다 13호부터 1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그다 4가지 사항 몇 가지다고요? 4가지. 4가지 가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기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밑에 제일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13호, 14호, 15호, 16호를 묶어버려. 공부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한눈으로 체크를 하되 제가 체크를 해놨을 거요. 박수세순입니다 라고 써놨죠. 뭐라고? 아니 그 글씨에다가 체크해놨을 걸 박수세순 이렇게 4가지를 딱 눈으로 찍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해. 그래 박수세순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다 이 글씨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잡아가지고 박수세순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기다 법적으로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살짝 개발기다 추가 포함해도 되는 내용이 4가지가 있다. 4가지 약조로 박수세순. 됐죠?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포함시킬 내용 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 사업장의 명칭, 위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그리고 분할 시행할 때 분할 시행 아니면 결합 시행할 때 결합 시행 이런 거 넣고 시행자 집어넣고 시행자 시행 방식 꼭 넣고 그 다음에 인구 몇 명 집어넣을 것인가 인구 수용계획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토 교환 보도 제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인토 교환 보도 제비 등등 이런 거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개발계획에는 거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키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거 써놨을 걸 눈에 띄게 별표 3개 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은 바로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들어갔으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할 것도 없잖아요.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또 오른쪽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페이지 보면 또 써놨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에다 집어든 게 아니고요. 바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정할 때 거기다 집어든 겁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체크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개발 계획 내용 중 박수 세수는 도시발굴을 정한 후에 이를 개발하겠다 포함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래 이렇게 도시발굴을 지정해야 이 구역을 지정해야 박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박이. 그래서 이 밖에 도로가 이렇게 이미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이 사업장까지 기반시를 또 도로 같은 기반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인 이 도로 설치했다는 비용은 누가 낼듯 할 것인가? 이 비용 부담 문제는 구역을 다 지정한 후에 바로 이 개발계획에다가 나중에 포함을 해도 된다 그 말에 구역을 지정해야 박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밖 그 기반시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바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 박이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수용할 때 수가 나왔죠. 박수 세수 했으니까 수용 사용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주도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만이 이 구역에 편입된 땅만 수용이 가능하고 밖에 있는 땅은 수용 못해요. 그래 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역이 지정돼야만이 그 범주가 확정되니까 바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목록 토지는 이것이다. 수용하게 되는 토지는 이것이다. 봐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장에 편입된 땅만 건축만 그리고 물건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지 밖에 있는 것은 수용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장으로 확정된 구역에 편입된 것만 수용의 대상이 돼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장이 딱 구역이 확정됐다. 이 구역이 확정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땅 무조건 다 강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또 1차로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협의 매수에 들어갑니다. 시행자가. 협의 매수에 이 땅 A 건데 A한테 또 B한테 좋게 만나가지고 야 이거 5억이면 되겠니? 예, 그 정도면 나 만족합니다. 그럼 계약서 쓰자. 그래서 계약서 쓰고 소유권 이렇게 딱 시행자한테 넘겨주라 해서 넘겨받아요. 이걸 협의양도 그래요. 협의양도. 그래 수용 방식을 정하는 뭐 세종시 건설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다 강제 수용은 아니고 1차로 이렇게 협의양도 받아요.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알겠죠? 그럴 때 1차로 협의 양도에 들어갈 때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 사는 쪽에서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협의 매수 넘겨주는 사람은 협의 양도 이렇게 해요. 같은 말인데 이때 이런 수용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에 바로 협의 양도를 보면은 돈 주고 땅값 받고 넘겨주는 비율을 보면 보통 85%에서 95%에 육박해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협조해 준단 말이에요. 돈 받고 소유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끝까지 반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행자가 뭐 토공이다. 한국토지공사 지금 시행자로 확정돼서 이렇게 협의 매수에 들어갔는데 이 땅 주인이 뭐 A다 뭐 B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합당하게 뭐 5억을 제시했는데 이거 거절하고 뭐 100억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절대 땅 못 내놓겠다. 나 차라리 공사하면서 폭군을 묻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 것 어쩔 수 없이 법에 근거해서 강의로 재산을 뺏어가는 것을 수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때 그래 너 알았다. 너는 금연 협의 양도 안 해주니까 네 건 수용해. 네 건 수용 딱 발표 협의 양도 끝. 너는 강의를 뺏어오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하겠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개발하겠다 집어넣어서 이걸 딱 고시하면 바로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집어넣어서 딱 고시하면 이건 이제 수용권 발동돼서 시행자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지에 정착했는 물건이 감나무, 배나무, 소유권의 권리, 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 무료 사용 권리, 그 다음에 광역권, 어업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수용을 하게 될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수용이 가능한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가능한 것들을 거기다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읽어 두셔야 돼요.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수용할 수 있는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감람, 배나무 다 수용할 수 있다. 소유권의 권리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광업권은 있다. 어업권은 있다. 무료 사용 권리는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용 가능한 것들을 법에서 쫙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자로 바로 토지 등, 그래 뭐라 한다고요? 토지 등. 그래서 수용 사용후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목도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순할 때 세가 세입자 문제예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 뭐 A가 있었다. A가 세입자. A란 말 좀 그래. 뭐 C가 있었다. 또 여기 저 F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세입자다. 이 세입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 이 지정권자가 바로 이 세입자들 누구누구 있는가? 이 구역을 확정을 해야 세입자 수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 문제에 꼭 개발기다 집어넣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구역을 확정하고 나서 이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그 세입자들 몇 명 있는가 이걸 조사해서 이네들 바로 주거 안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할 때 시행자가 바로 다음에 이렇게 여기 A가 살고 있었는데 이걸 철거한다. 철거하면 철거민 주택의 소유자, 철거하면 주택의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네들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밖에 뭐 새로운 건축물을 주택 같은 거 진다든가 기존에 멀쩡한 것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부시고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이걸 순환 개발을 합니다. 순환 개발을 하게 때 몇 명을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가? 이것도 구역이 확정돼야 그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걸 순환 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 그 네 가지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을 할 수 있는 바, 약자로 이걸 뭐라 하죠? 우리끼리 박수세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박수세손, 박수세손, 박수세손 이렇게 박수세손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 나왔는데 고민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좀 이상하죠. 자, 박수세손 뭐가 어렵습니까? 박수세손 이것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은 면적해서 별표 또 나와 있죠. 이 별표가 붙으면 아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잠자다가도 퍼뜩퍼뜩 깨야 돼요. 별표 보면. 자,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얼렁땅 수립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 기능이 하는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수립 의무가 부과되는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틀리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로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 그 말 중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서로 조화란 말이 중요하다. 서로 조화. 너와 내가 너무 좋아한다. 서로 좋아한다. 서로 좋아한다. 좋아. 오, 좋아. 그러면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하트가 봐보세요. 삼삼같이 보여요? 무엇같이 보여요? 삼삼같이 보이잖아요. 삼삼같이. 그쵸? 그래서 330만 종태 이상이 나오면 서로 조화란 말이 키포인트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서로 조화. 서로 조화 아주 중요하다. 거기다 체크해요. 서로 조화했다가. 그래서 시험에 나왔네요. 330만 종태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정 기능이 우선 배치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그래, 뭐 주거기능만 특별히 우선 배치한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걸 서로 조화란 말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아까 6가지 장소,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적 예허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뭐 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주상공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돼서 개발한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개발한다.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잖아 아까요? 그렇죠? 수립해서 고시해도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런 장소에서 개발하고자 할 때는 먼저 구역 확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바 이때 이 구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된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계획을 몇 년에 수립해서 고시를 해줬겠냐? 2년이네. 만약 2년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려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려요. 근데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바로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몇 년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됐냐? 5년. 그만큼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해돼요? 몇 년이요? 5년. 만약 5년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83페이지 바로 해제 간주 규정이 나오거든요. 간주 규정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계세요? 83페이지 2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6가지 경우 그 경우 1번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던 땅이라면 몇 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되냐? 2년.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한다.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몇 년까지 봐준다고 나옵니까? 5년. 알겠죠? 자, 이렇게 5년. 왜 5년을 봐주냐?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하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립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의 번짐에 2번 보면은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자 이렇게 이제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을 아까 이 기간 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해 가지고는 2년에 개발을 수립 고시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죠.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 해가지고 5년에 개발을 수립 고시했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됩니다. 그래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할 시행자도 확정 고시해 주거든요. 지정권자가. 이때 이 시행자 이 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이 시행자는 이렇게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늦어도 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인가 신청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쪽이다. 이렇게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3년 이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3년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면 3년이 된 날 다음에 지역구역은 해지를 간주해버리고 만약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면 되냐? 여기도 5년. 몇 년이요?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등을 본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 해제 간주 규정을 여러분은 수치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해제 간주 규정 그거 외우려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제 간주 규정을 공부할 때게 다음 날 꼭 나와야 된다 이거 아시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등을 본다를 간주라 그래요. 같은 말에. 그래 도시개발구역 해제 등을 간주된다 할 때 다음 날 꼭 봐야 되고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가 보였다. 실시계획의 마음속을 지워버리고 인가 쓰고 그래 실시계획 인가 보이면 바로 이걸 네모쳐서 절반으로 딱 네모치니까 6자가 걸렸다. 의자 마음속 지워버리고 그러면 3빨선을 그어보자. 절반씩 쪼개자. 그러면 세자시니까 앞에는 3년 뒤에도 3년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 수치. 그리고 자 또 연과 연 사이에
다음날 꼭 나와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등을 본다라고 할 때 개발계획을 실고시 하지 않는 경우 이 말 나와요. 개발계획. 연과 연 사이에 개발계획 보였다. 개발계획 실고시 하지 않으면 그때 개발계획 내자를 딱 찾아가 네모치고 이것도 3파선을 긋는다. 3파선을 긋다 보니까 두 자씩 나눠진다. 그래서 이쪽에 앞에 2년 뒤에도 2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이게 나왔다. 330만 종대 이상이 나왔다. 여기 봐봐요. 330만 종대 이상이 떴다. 330만 종대 이상이란 말 떴다. 이상이 뜨면 무조건 해제가 간주된다 이건데 바로 거기 연과 연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가 보이던 개발계획이 보이던 무조건 이상이 보였다 그러면 바로 연과 연 사이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여기는 5년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이걸 이 수치를 기할 때 이렇게 기하셔요. 개발계획 보이면 2년이 다음날 해제, 실시인가 보이면 3년 다음날 해제. 근데 330만 종대 이상이 보이면 무조건 얼마요? 5년 다음날 해제된 걸로 온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된 거 보고 아까 계획관리에 있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땅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유로 해제가 되면 해제 효과로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격은 폐지된 걸 본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해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성돼 가지고 공사료 공고 환점 공고를 했다면 더 이상 이 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간주하는데 그런 사이로 공사가 다 진행돼서 끝나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다. 즉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됐다. 환점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효과 해제 효과로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해제 간주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제 간주경을 1, 2, 3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84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 나와 있죠. 시행자 지정과 변경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권자 한다고 그랬죠. 이때 시행자 변경 사유도 잘 꿰뚫고 계셔야 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아까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바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때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적 시행으로 지정을 해준데 그런 시행자가 되게 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을 할 수가 있는가? 1년. 수치 알아주시고 1년. 그리고 시행자가 누가 됐든 간에 바로 지정권이로부터 실시인가를 받아갔다면 사업 시행권도 법적으로 부여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거 의제 처리해 줬는데 그날부터 몇 년에 사업 실시의 인가가 떨어지면요 법적으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사업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실시 인가 내준 건데 인가까지 받아갔던 시행자가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사업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고 봐서 시행자를 변경해야 되는가? 2년. 이 수치를 정확하게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시행자 변경 사유 수치 거기는 3년은 절대 안 나오고 1년하고 2년이 나온다. 어떨 때 1년이고 어떨 때 2년이니까 이 수치를 정확하게 짝취하는 시험 공부입니다. 그리고 시행자 사업하면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으로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어 버렸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실시의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시행권 박탈된 것이 아웃입니다. 그때도 평가할 수 있고요.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가지고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정말 어렵다 곤란하다 그럴 때 병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손 있잖아요.
손을 잘 받으세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한지 방식. 수용상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 나오면은 조합은 시행자 축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밑에 마지막 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하는가?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냈던 지정권자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자, 승인 꼭 받아야 된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도시개발조합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꼭 별도로 함재 나오죠. 도시개발조합은 별도로 함재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86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86조까지 연결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조합. 그래. 그래,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조합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자로 조합 이렇게 해요. 면 도시개발조합을 말하죠. 이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무엇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만 만드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하려고 만드냐? 도시개발 하려고.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에 해서 약자로 도시개발조합 이렇게 하죠. 토지 소유자만 만들지 건축물 소유자는 절대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절대 안 나오죠. 이것은 무슨 법에서만 나오는 용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하셔요. 알죠? 정비법에서 나오죠. 그래, 이거하고는 헷갈려서 안 되겠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 만든다.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바로 토지 등 소유자 만들죠. 알겠죠? 아시죠?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절차가 있죠. 설립 절차.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님이 지정을 해놨다. 지정권자는 아까 뭐 국장일 수도 있고 시도사, 뭐 대도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죠. 예,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 그래,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있습니다. 이네들이 바로 사업 시행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조합을 만들죠. 여기 논밭이죠. 이렇게. 그래, 이때 이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 가장 먼저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조합 설립행위는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설립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은 성립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마쳐야 되느냐? 그렇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마침내 조합은 성립된다. 성립이 되려면 꼭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지, 인가 받으면서 바로 성립된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 이때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신청자가 누구냐? 거기 나와 있죠? 신청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이 연대서면 넣고 조합 설립을 하게 한 약관인 정관을 만들어서 첨부해서 내야 되는가?
7명. 이 수치는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바로 신청자로 등장해야 돼요. 그래 얘네들이 신청할 때 조합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약관, 또 조합원의 권리금을 담고 있는 그 약관이 지원관을 만들어서 시험부에서 되죠. 5명 하면 틀려요. 몇 명 하면 된다고요? 5명 하면 틀리고 7명. 그래 7명을 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도시개발 조합 지목하고 있는데 개가 개같이 보이면 안 되고 칠같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개가 칠같이 보여야 된다. 7명이 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신청할 때게 바로 신청할 때 신청서, 조합설 민가 신청서만 들고 가면 안 되고 바로 동의서를 또 받아와야 돼요. 이때 설립이 인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이때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 아까 했어요.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고 개발계 만들려면 이 정도 동의받아야 된다 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토지 면적 얼마요? 그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하면 틀리고 뭐다고요? 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와, 또는으로 잘 나와요. 그러면 틀리겠어요? 와가 나오면 동시효건이에요. 이것도 충족해야 되고 뒤에 것도 다 충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예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받으십시오. 이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토지 면적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 바로 이거 보니까 국가 거, 이거 지자체, 이걸 국공이라 하거든. 또 사유지, 다 남은 건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사유지. 그래 국공지가 있다면 이 면적 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유지 면적 대비 3분의 1을 계산할까요? 국공지 포함해서 전체 다 합해가지고 3분의 1을 계산할까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 거기 나옵니다만은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 총수, 여기 봐봐. 이 땅은 합필지인데 여기 땅 주인이 A다. 단독 소유가 있다면 A는 한 명 하면 돼. 이 땅은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하면 되죠? 여기 B가 단독 소유했다면 여기 이 땅 주인도 한 명 하면 끝나. 이렇게. 이런 건 문제 안 돼.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은 한 필지인데 C 5형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5형제. 엄마한테 아니면 아빠한테 상속받아서, 그래 공동 상속받아서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들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이 공유자는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 한 명으로 계산할까,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로 계산할까요? 그래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저기는 한 명 이렇게 하지 5명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땅은 공유로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이 있어. 집합건물. 어떤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구분 소유권이 있는데 구분 소유자가 바로 20명 있다 가정해봐요. 20명은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지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도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구분 소유자는 바로 그 20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할까,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 한 명으로 계산해 줄까요? 그래 그게 중요해.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을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받아갈 수 있는데, 이런 동의 요건을 맞춰갈 때 여기 보세요. 국공지 관리청한테 사유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한테 뒤집박죽 동의 받아가지고 저 요건 충족하면 될까? 여기 봐봐요. 일단 국공을 빼고 사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 거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지 관리청한테 가서 받을까요? 후자일까 전자일까? 후자다. 그래 국공지 일단 빼놓고 사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거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지 관리청한테 가서 받는다. 동의받는 순서는 사유 거 먼저 받고 나중에 국공지 관리청한테 받는다. 이렇게 순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셔요. 이때 저 A가 동의서 줬다 합시다. 근데 동의서 주고 나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바로 마음을 바꿔먹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렇게 하셔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하시고, 철회했다면 그자는 동자수에 포함을 계속 시켜준다, 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 A가 동의서 줘버렸습니다. 인가 신청에 전에. 근데 A가 인가 신청 전에 저 A 친구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버렸어요. 그때 이 친구도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동의 효력은 승계됩니다. 이때 A 친구가 이걸 승계 취득했지만 이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인가 신청 전에 이 친구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철회했다면 그자도 동의자수에서 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내용이 밑에 다 써졌으니까 설명 듣고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국공지 면적 포함 제하면 틀린다. 그리고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대표권자 한 명만을 토지소로 인정한다. 구분수에는 각각을 토지소자 한 명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 이제 이런 요건 구별해서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 내줬네요.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것도 중요해.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다. 시정원수 구청장이 아니다. 지정권자다. 찾았나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 내줬다 합시다. 인가 받고 나서 대표자가 며칠에 등기를 하느냐? 30일에. 30일에 등기하면 그 사람의 결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민법상 권리 주체일주인 법인으로서 조합은 성립된다. 이때 조합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 법인인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준용하는가?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 사단법인이지요. 재단법인 조합 아니다. 보고 계셔요? 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이 되었다면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은 아까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될까요? 동의를 분하고 도시법규 안에 있는 모든 토지소유가 다 될까요? 모든 토지소유자가 강제적으로 당연히 조합된다. 토지소유자만 될까요? 건축물 소유자도 될까요? 구역 내 토지소유만 되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요,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것의 경우는요, 바로 조합이 등기에 맞춰가지고 성립되면 정비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다 강제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정비관에 소유자가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조합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경 내 토지소유만 되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은 절대 아니다. 동의를 분하고 다 된다. 이렇게 딱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은 전체성으로 조직되는 바로 총회, 조합총회는 조합원수가 몇 명이 됐든 반드시 둔다. 필수기구다. 필수기구. 알죠? 반드시 둔다. 이 조합의 총회를 열어서 조합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냐? 조합원들이 행사하죠. 조합원들. 그래, 이 조합원은 바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요. 권리. 그리고 조합의 운영 경비를 내는 의무를 행사합니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 경비를 내야 돼. 돈 내야 돼요. 그래, 조합원은 권리도 행사하고 그리고 의무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때 조합 경비 부담금 내라 했는데 안 내면 연체로 나갑니다. 연체로 내라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강제 징수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는 지자체한테 위탁하고, 위탁받은 그네들이 징수해다 주면 위탁 수수를 징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교부해 주면 되느냐? 4%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의결권은 여기 봐봐요. 의결권은 저 A가 천정부터 가지고 있고 땅 주인. 여기 저 F라는 사람이 땅 주인을 합시다. 여기 F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이 F는 여기 또 땅 가지고 있고 여기 땅 가지고 있는데 여기
5천 정부터 가지고 있고 여기 뭐 2천 정부터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합해서 7천이네요. 그랬을 때 이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행사할까? 보유 토지 면적의 항시 평등한 의결권 행사할까? 평등한 의결권. 아주 중요하다.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아까 여기 오형제 경우는요. 바로 이 5명이 다 나와서 총 열을 때 조합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이 친구도 의결권 행사, 이 친구도 의결 아니다. 이 공유로 되어 있는 친구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그래서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이 C1으로 형님으로 확정됐다. 동생들 다 양보하고 형님이 가서 의결권 행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 친구만 의결권 행사하지 동생들은 의결권 없는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조합의 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이끌어갈 임원을 뽑죠. 임원은 반드시 둡니다. 조합원 수가 얼마가 됐든 반드시 조합은 임원을 줘야 하는데 임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 조합장 옆에서 보좌하고 조합장과 함께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 업무를 분장하는 이사.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죠. 이네들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꼭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조합원 수가 50명 미만이든 100명 미만이든 불문하고 바로 반드시 두는데 이 임원을 선임한다. 선임할 때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을 해야 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만 꼭 뽑는다. 선임한다. 대의원에서는 절대 뽑지 못한다. 이거 하시고 그때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누구 중에서 뽑느냐?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다 뽑는다. 선임한다. 임원 3명은 다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조합원 중에 봐봐요.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뽑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저기 아까 오형제는 동생들이 의결권을 포기했고 형님이 가서 행사해라 했으면 형님만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니까 그 친구만 임원으로 나올 수 있지 동생들은 임원으로 나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형님이 지금 오셨어. 동생들을 대표해서 의결권 행사한다고 왔는데 그 친구가 출마를 했네요. 이 친구가 출마를 했는데 밑에 동생 1살, 2살, 3살, 4살, 5살은 형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자들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에도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유는 약자로 미금 한파. 뭐라고요? 미금 한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면제되는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라 해서 임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두세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까? 그네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원이 갑동이가 멀뚱이가 병등이가 됐다면 임원은 갑이라는 조합장은 바로 다른 임원인 이사, 다른 임원인 감사 또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원은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직원도 겸할 수 없도록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조합장이 있다. 이 을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자기 소송, 자기가 제할 때도 지네들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까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이 됐던 자들에도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자동 퇴임체되고 퇴임되기 전에 관여된 효력을 잃지 않고 조합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조합간에서 이 조합 총회를 열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 조합원이라면 그래서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의결할 사항을 대신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그걸 대의원회 하죠. 대의원회.
이 대원에는 반드시 둬야 될까요? 아니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까요? 그렇죠. 그래 이 조합원 수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만, 몇 명? 50명 이상일 때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회가 등장합니까? 100명. 100명 이상이면 여기는 대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인 대원을 둘 수 있다. 임의적이다. 50명 둘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둬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합에 대해서 중요한 걸 정해 봤는데, 이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대행기구인 대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대원에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냐? 여기서 다 의결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건 조합원 전체 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니까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만 의결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는 5가지가 있다. 이건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5개는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뭐냐? 이게 어마어마 중요해요. 여기 나 있죠. 첫째 뭐? 정관 변경.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아놓고 있는 정관 변경. 이건 총회에서만 꼭 의결해야 한다. 대원에서는 절대 의결 못한다. 총회 정권상이다. 정관 변경. 둘째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셋째 환지계획 작성. 다만 경매상의 변경은 죄. 또 개발계획 수립 변경의 경매상은 죄. 그 다음에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열어야 되지, 총회에서만 선임해야 되지, 대원에서 권한대행에서 절대 선임 못한다. 어마어마 중요해.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이렇게 임원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5개를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변경할 때 막무가내 변경할 수 없고 다시 변경인가 받아야 돼. 알겠죠? 근데 변경하게 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 업무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되겠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게 될 때는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이 변경 신고하면 된다. 우리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권으로서 2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조합의 사무실을 여기다 두겠다, 여기 앞에다 두겠다 했는데, 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지를 저 다른 동네로 옮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저번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알 때 이렇게 알리겠습니다라는 공고 방법을 정해서 설립인가를 받아왔는데,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고 그래. 그럴 때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 신고하면 되지,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찾았나요? 위에 봐봐요. 위에 있죠? 자, 그걸 종종 출제해 왔으니까 2가지를 85페이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변경 신고사항 2가지 있죠? 그 2가지 위에 한 4번째까지 있을 거요. 자, 그거 받으시고 86페이지 보면은 바로 그거 쭉쭉쭉 가다 보면은 10번, 11번 다 했죠? 다 체크했나요? 자, 거기까지 잘 받으시고 87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인가 1번 중요해. 아까 실시계획에는 뭐가 꼭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고시한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이 거기서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하게 작성해야 되고, 실시계획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2번 중요하다.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할 때 국장의 지정권자는 미리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시장,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3번 실시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했다. 그러면 실시계획은 지금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을 고시했단 말이에요. 작성이 아니라 고시하면 바로 국토교법에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지구단위 계획이 바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된다. 이 경우 종전에 그 결정된 사항 중 이번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고시된 내용이 신법이요 종전에 결정됐던 사항은 국법이라고 봐서 국법과 신법이 충돌했다. 그러면 신법 우선을 지정되므로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본다. 폐의된 걸 본다. 그럼 틀리겠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사유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집단적 그 말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있고 그 말 안 나오면은 환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사유 1번 읽어보시고 2번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아가지고 무슨 방식으로 하기 어려우면 무슨 방식으로 하는가?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많은 보상과 사업 재원이 들어갈 수 쉽다. 그때는 그 방식을 폐지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순환 개발 방식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10절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업 시행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험 쪽지시험 10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